그래서 여기 어떤 액체를 섞냐, 그 액체의 성격이 무기질, 유기질 뭐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크랙이 생기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시공하게 되면 크랙이 발생이 더 많이 되고 크게 되니까 부적절하다. 그래서 한정된 면적에 그리고 보호가 잘 될, 마감이 그 위에 덮이고 이렇게 될 경우는 그래도 고려할 만하다. 옛날엔 굉장히 많이 썼어요. 한국에서는 오히려 지금도 여러분들 뭐 다세대 주택 이런 데 살게 되면은 옥상 방수 그런 거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려고 그러는 게 방수 몰탈이에요. 어디에서 물이 샌다 집주인한테 얘기하면은 무조건 방수 몰탈 들고 나타나서 거기에 칠하고 더 칠하고 더 칠하고 이렇게 돼요. 해결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선 옛날부터 많이 쓰던 방식이고요. 근데 도막 방수라는 게 또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많이 쓰는데 그건 일종의 페인트 같은 거고 우레탄 페인트 같은 거예요. 일단은 얘는 이제 시공하기는 되게 편한데 바탕면 자체가 페인트 계열이다 보니까 먼지 없고 되게 고른 면이 돼야지 얘가 울퉁불퉁하면 당연히 페인트가 안 칠해지는 미세한 틈새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격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른편에 보이는 이 초록색, 우리가 흔하게 보는 평지붕에 있는 초록색 지붕은 바로 우레탄 도막 방수의 색채에서 나오는 것이고 왼편에 보이는 건 화장실인데 아직 바닥 타일을 덮기 전에 액체 방수를 발라놓은 거예요. 눈으로 보면 그냥 시멘트를 저렇게 발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게 방수 성능을 갖고 있어요. 저게 방수 성능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여기서 물을 막 뿌리고 사용하면 아래층 그 실로 뚝뚝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체로 스며들지 않게 방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타일을 덮을 테니까 시멘트 계열의 액체 방수를 한 거고요, 지금. 그 외에도 아스팔트 계열이 있어요. 까만 그 역청이죠. 가열한 아스팔트를 그냥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펠트 천 같은 거로 덮어버려요. 그래서 가격도 좀 높고 수명은 좀 길고요. 방열 성능, 방수 성능은 좋아요. 근데 냄새가 굉장히 나고 열을 가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네. 그리고 아스팔트 펠트 미리 이거를 펠트를 아스팔트에다가 적신 거를 제품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미 붙여진 상태에서 나오면 현장에서는 반대로 불을 막 이렇게 가열을 해서 얘를 녹여가지고 접착시켜요. 건물에다가. 당연히 이제 열로 녹이는 것이기 때문에 열에는 취약하고요. 이렇게 지금 시공을 하고 있어요. 이 경우는 지금 롤러로 해서 아스팔트 역청을 바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펠트천을 덮는 방식이고 얘는 미리 이게 이 천이 아스팔트에 절여진 것을 롤 형태의 제품으로 파는데 걔를 갖고 와서 1차적으로 아스팔트를 한번 도포한 다음에 토치로 녹여가면서 갖다 접착시키는 거예요. 얘가 아무래도 시공하기가 더 간편하고 성능의 어떤 품질은 더 확보가 되겠죠.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게. 멤브레인 방수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시트 방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고무 계열 장판 같은 거 얇은 거 그런 것을 덮어버리는 건데 접착해서 덮는 게 아니라 조그만 못 같은 걸로 박아서 기계적으로 고정을 시켜가지고 덮어버려요. 그래서 아스팔트 펠트 같은 경우는 천에다가 아스팔트를 입힌 거기 때문에 탄성은 좀 있지만 취약하거든요. 그렇게 질기진 않아요. 근데 얘는 비닐 계열, 고무 계열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더 강하죠. 표면 어떤 마모 같은 게 더 좋아요. 근데 기계식으로 고정하다 보니까 접착이 완전히 된 게 아니라 뜰 수도 있고요. 그리고 틈새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단점이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친 게 복합 방수예요. 그래서 겉에다가는 그 멤브레인 방수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아스팔트 방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부에 시트 방수 뭐냐? 이 경우 지금 제가 써놓은 것은 다른 걸 써놨네요. 하부에 일단 시트 방수를 하고 상부에 도막 방수를 하는 것을 써놨어요. 아스팔트는 아예 나오질 않는데 이제 여기 밑에 보니까 써 있는 것 같아요. 보호 마감층 있고
제가 어떻게 보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합방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일단은 시트 방수하고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 펠트 방수하고 그 위에 다시 보호 마감층을 하는데 그 보호 마감층이 시트 방수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헷갈렸어요. 방식도 되게 비슷해요. 네, 시트 방수가 일단은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아스팔트 방수가 들어가고 그 위에 보호 마감층이 들어간다. 그걸 복합 방수다. 어쨌든 그 시트 방수랑 아스팔트 방수가 합쳐진 걸 복합 방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가 그래서 가장 그 고가이고 그리고 방수 성능이 제일 확실한 방수예요. 자, 그래서 버트에서 보면 일단 시트 방수인데 지금 이걸 시트를 연결하는 부분을 보면은 뭐 접착제로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박아가지고 징으로 박아서 지금 연결하고 있죠. 서로 겹친 면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근데 지금 복합 방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스팔트 방수까지 했어요. 지금 아스팔트 방수까지 하고 지금 보호층을 위에다가 하는데 얘가 시트는 아스팔트 방수층 아래 또 깔려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데 얘는 보호층 시트예요. 그래서 보호층 시트 같은 경우는 요거랑 되게 비슷한 방식으로 대신 접착이에요. 접착으로 해서 이렇게 시트를 아스팔트 위를 보호하느라고 이렇게 덮는 거예요. 왜냐면 아스팔트 방수 자체가 마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모성이 높기 때문에 내 마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보호층을 위에다가 시트 형태로 다시 입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침투성 방수라는 게 있는데 얘는 액체 형상이고 스프레이 같은 걸로 뿌려가지고 주로 노출 콘크리트에다 뿌려요. 그러면 우리 뭐 건물에 노출 콘크리트 벽 되게 많잖아요. 뭐 치장벽돌 벽도 있고 얘를 뿌리게 되면은 빗물이 그냥 노출 콘크리트 안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타고 흘러요. 표면 위로. 그래서 뭐 토목 교량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 계열은 무기질계도 있고 유기질계도 있고 혼합 계열도 있다.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도포를 하게 되고 스프레이 형태로 한번 뿌리게 되면은 비가 내렸을 때 표면에 이렇게 송골송골 빗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고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침투성 방수라 그래요. 그리고 댐프루프 멤브레인이라고 있는데 얘는 습기를 이제 쓰는 건데 주로 이제 지하의 기초 부위에 쓰는 재질이고 이쪽이 비닐이에요, 비닐. 집안의 습기가 실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수층. 그래서 지하 구체 바깥쪽에 까는 비닐인데 얘를 평평하게 깔면은 댐프루프 멤브레인이라고 그러고 꼬불꼬불하게 벽체 사이 단면을 지나가게 하면 댐프루프 홀스라고 그래요. 재질은 비슷해요. 그래서 댐프루프 멤브레인이랑 댐프루프 홀스가 서로 겹쳐져야지 집안의 습기가 그 뭐 지하에 묻힌 벽, 옹벽에 면한 습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죠. 주로 비닐 계열이다.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럼 얘네가 바깥쪽에서 그 지하에 땅에 묻혀 있는 구체를 습기로부터 보호를 할 텐데 그럼 바깥쪽에 있는 그 이 댐프루프 멤브레인이랑 댐프루프 호스를 타고서 바깥쪽에 있는 물들이 흐를 거거든요. 지하에서도 아래쪽으로 쫙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 걔를 모아가지고 흘러가도록 잘 도와주고 흘러가도록 잘 도와주는 벽면에 붙여 있는 게 배수판이에요. 계란판 같이 생긴 건데요. 이 흙하고 외벽이 바짝 붙어 있으면은 그 표면에 물기가 있더라도 빠르게 흐르진 않겠죠. 근데 얘를 약간 이격시켜놔요. 이 계란판 같은 배수판이. 그러면 거기 그 틈새로 물기가 쫙 흘러가지고 아래쪽으로 빠르게 흘러나갈 거예요. 얘가 바로 배수판입니다. 또 오른편에 보이는 게 배수판이고요. 그리고 지금 까만 비닐 깔아놓은 게 기초 치기 전에, 그러니까 최하층 바닥판 치기 전에 깔아놓은 게 이게 바로 비닐인데 얘를 전문 용어로는 댐프루프 멤브레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벽체 사이로 이렇게 단면으로 해서 벽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습기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단면상에 이렇게 해놓은 게 댐프루프 홀스. 얘도 비닐 재질이에요. 자, 그래서 부위별로 볼 때 최저층 바닥은 어떻게 만드냐? 처음에 기초를 만들 때 여러분도 5학년 가면은 이걸 다 단면 그리거든요. 단면상 살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이거를 설명해 주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업에 주로 안 나타나요. 왜냐면 뭐 면접 시험 본다 이러면서 잘 안 나와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냥 그리기 바쁘고 이치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취직해봤자 이치를 모르면서 그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들어둬요. 그 기초 터파기를 한 다음에 기초판 깔기 전에 일단은 잡석 깔기부터 하거든요. 흙다짐하고 잡석을 깔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뭐 버림 콘크리트 치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 그 잡석이기 때문에 돌들 사이에 틈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미세한 틈새면은 바로 거기다가 그 버림 콘크리트를 치고 버림 콘크리트 사이에 균열이 가게 되면은 걔는 충분히 압력 차에 의해서 액체가 이동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틈이 되고 거기서 모세관 작용이 돼요. 근데 커다란 틈새로는 모세관 작용이 일어나지 않죠. 액체가 그 사이로 뭐 이만한 틈이 있다 그래서 그걸로 압력 차이 때문에 액체가 슉 하고 이동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공국을 버려놓는 거예요. 잡석의 역할이. 그래서 잡석을 미리 깔아놓죠. 그 위에다가 그 방수충을 깔아요. 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댐프 홀스라고 볼 수가, 멤브레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습기가 올라왔다 그래도 일단 비닐층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위에 버린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얘는 최저층 바닥은 아니에요. 버린다고 표현을 했어요. 일단은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서 걔 표면을 평평하게 해놔서 그 위에다가 최하층 바닥을 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터파기하고 자갈을 깐 다음에 쿵쿵 눌러가지고 잡석 다짐을 말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비닐을 쳤어요. 이렇게. 자, 지금 보면은 기초가 이런 식으로 위에 자리 잡힌다는데 줄기초 같아요. 왜냐면 가운데는 움푹 들어가 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외벽 쪽으로 타고 돌아가니까 이건 줄기초 같아요. 이 위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지금 콘크리트 붓기 위해서 평평하게 지금 해놨죠. 외단열 아까 이미 설명을 해줬고 기초도 외단열로 갈 수가 있거든요. 기초 치기 전에 일단 단열재부터 하게 되는데 주로 그 압출 단열재 써요. 아이소핑크 같은 거. 왜냐면 습기에 강해야 되니까 흙에 묻히니까 여기는 습기에 노출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기초판을 감싸면서 지하 옹벽 에 단열과 연소카드로 설치를 하고 단열재 상부에 비닐을 설치를 해서 실내 습기 착유를 방지한다. 만약에 내단열을 하게 되면 최저층 바닥 구체 위에다가 마찬가지로 압출 단열재를 설치를 하게 되고 방습성 때문에 단열재 아래에다가 비닐을 깔게 된다. 단열을 보면은 단면을 보면 지금 이게 지금 잡석 다짐이거든요. 이거 잡석 다짐. 이 밑에는 흙 다짐 그냥 한 거고 그 위에 비닐 깔았죠. 그리고 외단열을 할 거니까 지금 단열재를 깔았어요. 위에다가 최저층 바닥을 쳤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순서가 좀 바뀌었죠. 비닐을 단열재 위에다가 쳤어요. 뭐 그래도 돼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돼요. 그리고 이 경우는 지금 내단열로 간 거예요. 일단은 최하층 바닥을 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단열재를 하고 그 위에다가 실내 마감, 바닥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내단열로 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단열재가 잡석다 좀 바로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아니니까 깨지거나 그럴 확률은 더 낮겠죠. 근데 일단 구체가 차가워지고 덮여지는 건 바깥이 차가우면 구체는 일단 차가워진 상태에서 안쪽에서 끊는 거니까 내단열 성능은 내단열의 나름대로 한계는 있어요. 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내단열하고 외단열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 단열 성능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내단열을 하게 되면은 구체가 겨울에는 일단 차갑게 되죠. 그래서 실내가 분명히 단열이 잘 됐다 그러면은 실내 온도 유지에는 유리한데 이 차가워진 게 계속 오래 가요. 근데 그래서 열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냉난방 시에. 왜냐면 골조 자체는 우리가 원하는 온도랑 굉장히 다르게 돼 있으니까. 반면에 외단열을 하게 되면은 골조까지도 보호를 하기 때문에 실내에
냉난방을 하게 되면은 골조 자체가 머금은 그 메스가 머금고 있는 열량이 있잖아요. 걔가 꽤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인데 난방을 했어요. 온도가 변했으면 그 따뜻한 골조도 같이 따뜻해진 거고, 난방을 꺼도 골조 자체가 꽤 오랫동안 그 열을 머금고 내뿜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난방이 꽤 오래 가게 되죠. 그런 열 효율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외단열이 더 우수한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거 보면은 지금 내단열로 돼 있고요. 내단열이 시공성은 단열적인 측면에서도 좋아요. 근데 그런 열 효율 측면에서는 안 좋게 되죠. 그리고 그 비닐을 까는 데 있어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바깥쪽에 밑에 깔아 놓은 거죠. 그 부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그 습기의 이동을 막는 베이퍼 레이어가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기초판 받고 공격을 볼 텐데, 배수판을 바깥쪽에 외단열 외측면에 설치를 한다 그랬고, 내단열 경우는 방수층 외부에 사용을 한다. 방수층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서 습기가 들어오지 않게 공벽을 보호하는 건데, 주로 아스팔트 계열을 써요. 이유는 얘가 역청이라서 수직벽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방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를 방수층을 이제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걔를 고정시키기가 수직벽에다가 걔를 터파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흙 되메우기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뭐 비닐 같은 걸 이렇게 붙인다 그랬을 때 얘가 나중에 떨어질 위험도 있고 되게 안 좋아요. 반면에 그냥 아스팔트 역청을 칠한다. 그거는 뭐 나중에도 계속 붙어 있겠죠. 끈끈하니까. 그래서 주로 아스팔트 계열을 써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거무튀튀해도 별 상관이 없으니까. 그 구체에 확실하게 바른 것처럼 붙어버리니까. 근데 얘가 지금 구체에다가 아스팔트를 칠한 건데요. 여기에 이제 흙을 바로 이 상태에서 바로 되메우기를 하면 돌멩이도 부딪히고 하니까 얘가 찢어지고 깨지겠죠. 그리고 물기도 잘 안 흐를 테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물기를 잘 흐르라고 지금 배수판을 계란판 같이 생긴 배수판을 쫙 둘러가지고 그 위에 보호를 한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이 방수층은 배수판 때문에 보호가 되겠죠. 그리고 맨 밑에는 유공관이 있어요. 관인데 여기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요. 그래서 배수판을 타고 흐른 액체가 이 구멍 뚫린 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공관은 이 자체 구배가 있어서 어느 쪽으로 다 집수정 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하수가 건물 주변에 있던 지하수가 건물 주변에서 계속 찰랑찰랑 거리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흙을 통해서 내려가가지고 유공관에 모여가지고 집수종에 모여서 바깥쪽으로 배출이 되는, 그래서 건물 주변의 습기를 제거하는 그런 지금 고려를 한 거예요. 기초공사를 할 때. 그리고 외단열을 하게 되면 흙에 묻히는 부위니까 습기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마찬가지로 압출 보호판을 쓰고 XPS를 쓰게 되고요. 내단열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아까 보는 거랑 이어서 볼 텐데,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단면은 이거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구체벽이 흙에 묻힌 구체벽이 있고 유공관이 있고 유공관까지 방수층이랑 배수판이 쫙 이어갖고 연결이 돼 있고, 이 경우는 지금 배수판이 단열재 붙은 다음에 그 위에 붙었네요. 그래서 얘가 지금 배수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단열재를 일단은 배수판이 보호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외단열로 지금 간 거죠. 근데 바닥은 외단열로 가지 않고 내단열로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콜드 브리징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한 지금 설계가 아니에요. 이 경우는 오류가 좀 있어요. 뭐 그래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콜드 브리징 확실하게 지금 보여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단면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외단열 쪽으로 이제 간 경우인데, 그냥 보통 그게 귀찮다 그러면 내단열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닥 깔고 실내 쪽에다가 이렇게 단열 이제 붙이고. 하지만 슬라브랑 외벽이 만나는 부분에는 뭔가 구조적으로 연결되게끔 해야지 단열도 하면서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런 경우고요. 자, 이제 지상으로 올라갔고 외벽을 볼 텐데, 오늘 좀 강의가 길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멈추질 못하는 이유가, 휴식을 못하는 이유가,
오늘 강의가 길기 때문에 제가 꽉 채울 것 같아서 아무래도 계속 연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좀 참으세요. 외벽을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먼저 볼 것은 드라이비트예요. 흔히 드라이비트라고 그래요. 그 제품명인데 사실은. 풀어서 설명하자면 얘는 외단열 미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이비트는 단열재 위에다가 일종의 그 석회질 같은 마감재를 이렇게 바른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마치 석고 마감 한 것 같이 보여요. 우들투들하게 약간 거칠게. 그 얇은 그 도막 자체, 그 마감층 자체가 투습 방수 기능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먼저 구체가 완성이 된 다음에 거기에 그 패스너로 단열재를 붙이겠죠. 그게 뭐 주로 지금 스티로폼 붙인다고 EPS 단열재라고 적어놨는데 그 위에다가 1차 미장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외단열 미장층이 들어가는 거예요. 1차로 미장 한번 하고 거기다가 보강제 메쉬를 붙인 다음에 2차 마감을 한다. 그리고 3차는 주로 도장, 색깔 같은 거 오염 방지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1, 2, 3차의 레이어가 보강까지 된 레이어가 사실은 굉장히 얇은 층인데 걔를 가지고 투습도 하고 방수층도 하게 되는 어떤 그 마감 기법이에요. 외부 마감 기법. 얘가 굉장히 싸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공하자마자 봤을 때는 되게 예뻐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옛날 그 석회 마감 벽처럼 보이니까. 근데 굉장히 취약해요. 얇기 때문에 뒤가 단열층이니까 그 쇠꼬챙이 같은 걸로 쿡 찌르면 바로 빵꾸가 나거든요. 그래서 건물에 만약 이걸 하게 되면은 저층부에 이걸 마감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2층 이상부터 해야 될 거예요. 1층이 하면 뭐 옆에서 차가 주차하느라고 범퍼로 약간 들이받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우산 꼭지가 찔릴 수도 있고 그럼 바로 건물에 빵꾸가 나게 되는 거예요. 단열재까지. 그래서 저층부엔 적합하지 않아요. 자, 바로 이거죠. 많이 보죠, 여러분들. 흔하게. 그래서 겉에서 보면 이렇게 드라이비트 마감 이런 거고요. 사진 찍기 좋아요. 건축가들 이거 시공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공기 뭐 미세먼지 해가지고 심지어 벽마저도 몇 년 지난 다음에 거기 빗물때가 아주 구질구질하게 묻는데 드라이비트는 말도 못하거든요. 정말 더러워 보여요. 몇 년 지나면. 근데 자기 웹사이트에다가 사진 딱 찍어서 올리면 그만이지 뭐. 작품 쓰는 데 있어서는. 깨끗해 보이고 아주 이상적으로 보이잖아요. 나머지 고통은 건축주가 그냥 지고 가는 거예요. 뭐 이건 물 청소해도 여기에 이 스테인이 청소가 안 돼요. 결국은 다시 칠하는 수밖에 없어요. 드라이비트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드라이비트고요. 얘 경우는 지금 설마 이게 드라이비트인지 모르겠는데 저층부에도 한 것 같네요. 자, 근데 그 제가 얇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색깔 도막 그리고 2차, 1차 그리고 거기에 보강층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층인데 합쳐봤자 두께 뭐 3mm, 3.5mm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바로 뒤에 그 단열층 있고 그리고 부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집이 드라이비트다. 그럼 우산을 들고 가서 나쁜 집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그건 굉장히 최악의 그 마감재를 지금 제가 소개시켜줬고, 보통 흔하게 보는 것은 벽돌 마감이죠. 치장 벽돌.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돼요. 치장 벽돌 제대로 시공이 돼 있으면은 그 사이에 위폴이 있을 거예요. 있냐 없냐를 보고, 적어도 위폴이 있다 그러면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을 했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위폴 없고 다 똑같다. 그러면은 그 집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안에 프레싱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내부 그 치장벽돌하고 뒤에 그 중공층이 있고, 그냥 공기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단열재 있고, 거기 구체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야지 그 틈새 안에서 공기 순환이 일어나가지고 결로가 생겨도 물기가 아래로 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 물기가 그 구체 안에서 발생한 물기가 외벽 쪽으로, 그러니까 치장벽돌 바깥쪽으로 나가게 떠받쳐주는 역할을 프레싱이 해줘요. 단면을 가로지르면서.
그러니까 벽돌 뒤에 최소 50mm의 공간은 필요해요. 근데 실제로 시공할 때 어떻게 하냐? 50mm도 두께 때문에 최소한이라고 못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시공하는 분들이 그 공간에다가 뭐 몰탈 찌꺼기 아니면은 그 시멘트 포대 같은 거를 막 그 안에다 집어넣어요. 쓰레기 같은 거를. 그럼 그 준공충이 터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그 이상한 쓰레기들로 중간중간이 끊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하자가 그런 이유로 발생하니까 시공할 때도 굉장히 유념해야 돼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간 뒤에 투습 방수층이 있어야 되고 단열판, 구치층, 방수층, 내부 마감재 순서의 빌드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게 될 수도 있고. 층 높이 간격으로 프레싱을 설치를 해서 그 중공층에서 발생하는 습기 같은 거는 층 단위로 바깥쪽으로 배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배출하는 곳에 윗폴이 있는 거예요. 프레싱하고 맞물려서. 윗폴이라는 거 윗이 눈물 뚝뚝 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프레싱에서 모아진 액체가 바깥쪽으로 흘러나가요. 똑똑 떨어지니까 얘를 윗폴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구체벽이 있고 거기에 단열재를 붙이고 월 타일을 이용을 해서 단열재를 잡는 동시에 구체벽이랑 바깥쪽의 치장벽돌을 같이 연결을 해줘요. 그래야지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이 바깥쪽의 치장벽돌 혼자 흔들리다가 와르르 무너지지 않고 연결이 돼서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뭐 창 위에 인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가 프레싱 안에서 발생하는 습기를 얘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울여져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끔 단면이 이렇게 기울여져 있잖아요. 프레싱 역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게 돼요. 얘는 이 경우는 지금 인방이라서 밑에 창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얘가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벽돌이 얹혀졌을 때 이 두께가 얇은 쇠판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지 않죠 거의. 그리고 윗폴은 요 벽돌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딱 두께가 벽돌 사이 눈금, 줄눈 두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근데 후레싱하고 맞물려서 여기서 모인 습기가 윗폴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나가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치장벽돌의 이치고, 구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뭐 시공 감리를 나가고, 감리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건물이 잘 되길 당연히 바라겠죠, 설계자로서. 그래서 시공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근데 저희 집에서, 저희 집 질 때 벽돌로 했거든요. 마감 싸게 하느라고. 근데 완전히 하자가 엄청 많이 발생했어요. 제가 영국에서 벽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실무했고, 그리고 이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실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가, 실시 설계한 건축가 말만 믿고, 시공 현장 그 소장 믿다가 나중에 하자 많이 발생해서 뜯어보니까 이거 제대로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근데 그 시공사 꽤 명망 있는 시공사였고, 벽돌 건물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 회사가 한 게 그 정도였으니까, 그냥 보통 직장사들이 한 거는 이것만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잘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금속판으로 마감할 수도 있죠. 주로 이제 지붕재가 금속판인데 그거를 이제 벽에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속 지붕재, 투습 방수지, 방수합판층으로 돼 있고 마찬가지로 환기 공간이 뒤에 필요해요. 주로 경질 단열재를 많이 쓰고 자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뭐 징크 마감을 했다, 쇠판을 하게 되면 금속재를 하게 되면 그걸 뭐 세로로 이어 접을 수도 있고 가로로 이어 접을 수도 있고 이런 패턴은 재료마다 다른데 주로 이제 금속판 같은 경우는 뒤에 부직폴 붙이고 합판이 또 하나가 와요. 이렇게 합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널판을 이어 붙일 수도 있고 그 뒤에 상을 대서 공기층을 확보하고 그 뒤에 이제 경질 단열재 붙이고 부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환기가 일어나는 거죠. 목재 마감을 하게 되면 우드 사이딩 보통 얘기하는 거, 사이딩 간격을 넓혀가지고 그 틈새로 환기가 될 수 있게 하고, 사이딩 뒤에 5mm 이상 공기층을 확보를 해서 환기가 되게 한다. 단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벽이 있고 그 위에 단열재를 붙인다. 근데 우드 사이딩 마감을 하고 싶다. 이건 목조가 아닌 거예요. 구체로 봤을 때는. 구법이 지금 조죽조잖아요. 흔하게는 목조겠죠. 우드 사이딩 하게 되면. 이렇게
목조를 하게 되면 새기둥 사이에 단열재를 넣게 되고 그 위에 그 투습 방수지를 붙이고 그 위에 상을 대고 이렇게 우드 사이딩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드 사이딩은 이렇게 레인 스크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크게 벌려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얇게 벌려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 환기되는 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이렇게 틈새가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이 투습 방수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빗물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얘가 다 방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런 습기는 바깥쪽으로 배출을 해주고 지금 이런 상세를 보여주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얘가 틈새가 되게 이것처럼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벌레가 들어가지 말도록 여기다가 지금 방충망을 이렇게 뒤에다가 까만색으로 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방충망은 없지만 이 경우는 방충망까지 지금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고 노출 콘크리트 건물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냐? 당연히 내단열을 하겠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자체가 방수 성능이 뛰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크랙이 미세한 그 크랙을 타고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그 추수성 방수제를 발라야 되겠죠. 뿌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수제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 건물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투수성 방수제, 발수제를 발라가지고 구체 안으로 습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리죠. 그리고 단열은 실내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경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법을 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시공을 많이 해요. 결과적으로는 외벽하고 지금 부채 슬라브가를 통해서 콜드 브리칭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단열재를 바닥하고 천장 쪽에 이만큼 더 이어 붙였어요. 그 온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진적으로 실내 온도에 가까워지는데 그 구간에 실내 온도에 이르는 만큼은 단열재로 이렇게 커버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거 적정 길이는 보통 1.5m예요. 지금 제가 보기엔 너무 짧게 잡은 것 같아요. 1.5m까지는 같이 위아래로 따라가 줘야 돼요. 단열재가. 그래야지 홀드 브리칭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지붕. 드디어 꼭대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박공 지붕의 단열층 위치랑 다락 공간의 환기 유무에 따라서 이게 차가운 지붕이냐 환기가 된 그 다락이 있는데 삼각형 다락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외기가 들어와서 환기용으로 쓰는 지붕이 있거든요. 그건 콜드루프라고 그러고요. 거기를 막아가지고 다락방으로 쓰게 된다. 그럼 왑루프가 되는 거예요. 콜드루프가 가장 그 결로 제거 효과는 좋아요. 대신에 그 공간을 쓰진 않죠, 사람이. 콜드루프는 다락 공간이 자연 환기만을 위한 공간이고 단열층은 바로 천장 마감재 위에 얹혀져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공간이 있으면 단열층은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만 따뜻하게 해주고 위는 그냥 외기에 노출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외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결로 현상은 안 생긴 거죠. 반면에 왑루프는 단열재가 지붕을 따라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 다락 공간을 다 따뜻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사람이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평지붕 역시 최상층 천장하고 지붕 사이 환기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으면 콜드루프고 없으면 왑루프가 돼요. 그래서 단열 성능을 봤을 때 박공 콜드루프가 단열 성능이 가장 우수하고 그 다음이 박공 왑루프고 그 다음이 마지막이 평지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콜드루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서 다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냥 그럼 왜 굳이 저렇게 박공을 하냐? 물이 빠지기 가장 좋으니까요. 비가 내리면 이렇게 흘러가고 빠지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단열 성능도 가장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도 쓰고 싶어요, 다락으로. 그렇게 되면은 단열재가 여기 바닥에 눕히는 게 아니라 지붕을 타고 가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평지붕 루프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단열 성능이 열이 가장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가장 더 뚫고서 나갈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평지붕 같은 경우는 열 관리율이 아무래도 법정에서 요구되는 열 관리율이 얘보다는 더 높아요. 얘가 더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열 관리율이 박공일 때 더
낮춰놨고 비교적으로 더 까다롭게 해놨고 평지붕의 경우는 약간 완화시켜놨기 때문에 열관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박공 콜드루프는 주로 이제 목조 지붕에 사용을 하고 우리나라에선 별로 보긴 힘든 형태고 목조 주택이 많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저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지붕재, 금속기와 슬레이트 등 투습 방수지가 있고 그 밑에 구체가 있고 거기에 다락 환기층이 있고요. 자, 단면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단열층이 있고 외기는 바깥 그 외기는 이렇게 처마 밑으로 해서 들어와서 여기서 대류 현상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다시 뭐 용마루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요. 계속 대류가 되니까 여기에 그 단열층에 여기에 이제 고온다습한 실내 공기가 있고 여기가 차가운 공간이잖아요. 그 대류 현상이 여기서 응결이 설마 생길라 그래도 계속 대류 현상이 일어나니까 공기가 순환되기 때문에 응결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설계를 할 때는 처마 밑에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구멍을 확보를 해주고 단열재 역시 이 지붕하고 완전 맞닿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공기가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틈새를 벌려놔야 돼요. 대신 단열층 길이는 외벽하고 그 천장에 있는 것이 이렇게 맞물리게끔 틈새 없이 이렇게 설계가 되죠. 근데 다락을 사용을 하게 되겠다 하면은 당연히 다락을 따라서 이렇게 단열재가 외벽하고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대류 현상이 지붕 안의 공간에서는 발생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틈새를 벌려놔서 이 정도의 외벽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대류 현상 정도는 유도할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평지붕을 볼 텐데 일단 외단열을 먼저 보게 되면은 단면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가 있고 그 위에다가 이거는 이제 묵은 콘크리트 친 건데 자 그러면 콘크리트 평지붕을 하는데 구체 콘크리트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왜 저기 묵은 콘크리트 왜 치는 거지? 여러분들 의아할 수 있죠. 그거를 치우는 이유는 평지붕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빗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이 완전 수평이면은 빗물이 계속 찰랑찰랑 수영장처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드레인이 있는 쪽으로 구배를 잡아서 뭐 1대 80이나 1대 90, 뭐 그 정도 되게끔 구배를 만들어요. 그러면 땅이 기울어져야 되는데 그때 그거를 위해서 묵은 콘크리트를 치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와이어 메쉬 정도는 하나 깔고서 부을 때 위에서 이렇게 평평하게 다지면서 일부러 기울기를 만들어서 드레인 쪽으로 화장실 바닥 하듯이 기울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굳혀지면 그 위에다가 지금 베이퍼 베리어 깔고 그 위에다가 단열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외단열이죠. 이 단열재는 딱딱한 단열재일 거예요. 평지붕이고 위에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그 단열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 방수층 하나 들어가고 그 위에다가 다시 묵은 콘크리트 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그것 자체로 마감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게 한 건데 접착 몰탈 치고 이 경우는 접착 몰탈 위에 석재를 깔았다고 보자고요. 페이빙석 같은 거를 깔게 되면은 뭐 바닥 걸어 다닐 때 그 길거리 걸어 다니듯이 포석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을 안 걸어 다닐 거고 금속 지붕으로 하겠다. 평지붕인데 이렇게 가면 요런 단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평지붕인데 금속 지붕을 한다.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사람이 걸어 다닐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 경우는 묵은 콘크리트를 구배는 잡아놓고 그 위에다가 단열재 하고 상해서 합판 위고 합판 이고 그 위에다가 부직포 깔고 거기다 금속재. 이거는 이 부분은 금속 외벽 그 마감 순서랑 거의 똑같아요. 금속 마감은 저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또 한 가지 평지붕을 할 때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녹화지붕이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는 이제 당연히 식물을 심게 되고 그래서 흙이 들어가요. 그랬을 때 그때 사용되는 흙은 인공토라 그래가지고 흙에다가 그 스티로폼 알갱이 같은 걸 섞은 흙이에요. 그래서 무게가 가벼워요. 보통 한 200 정도는 깔고요. 근데 경량형을 가게 되면은 두께가 굉장히 얇아져요. 왜냐면 거기에 자라는 게 뿌리가 굉장히 조금 들어가는 바닥으로만
이렇게 생긴 이끼 같은 지피 식물을 하게 되면요. 흙이 많이 필요 없거든요, 두께가. 근데 뭐 나무 심게 되면 200이 아니라 뭐 500, 1m까지도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인공토 아래 부직포를 일단 해주고 밑에 배수판이 있어요. 그래서 흙에서 흙을 타고서 비가 내리면 물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물을 모아가지고 흐르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배수판이 있어야 되는데 배수판 바로 위에까지 흙이 들어오게 아니라 부직포를 한번 깔아줘가지고 흙이 직접적으로 배수판에 스며들지는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근층이 있어요. 방수층 전에. 방수층은 어쨌든 있는 거고 단열재 위에 그 단열재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방근층의 역할은 뿌리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하는 거예요. 나무 뿌리의 힘이 엄청 세거든요. 돌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방근층은 얇은 쇠 재질, 금속 재질이에요. 그래서 방근층이 방수층을 보호하고 그 아래 단열재가 있고 그다음에 투수방수재 있고 나머지는 비슷해요. 평지부이랑.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실내 마감을 지금 플라이우드로 합판으로 했고 지난번에 그 시험의 문제가 얇은 목재를 수직으로 이렇게 각 레이어를 수직으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접착시켜가지고 만든 판재하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맞춘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합판이었어요. 미안하지만. 자, 플라이우드죠. 지금 합판인데 얘가 합판 있고 위에다가 베이퍼 베리어 깔고 지금 단열재 위에 방수층 깔고 방수층을 나무 뿌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방근층. 얘가 주로 쇠판 금속층이고 그 위에 그 배수층이 있고요. 배수층에 이 계란판 같이 생긴 배수층 위에 흙이 꽉 차 있으면 물이 잘 안 흐를 테니까 거기 한번 부직포를 깔아줘서 그 위에 인공토를 하고 나무를 심었어요. 이게 전형적인 녹화지붕 단면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평지붕 내단열을 볼 텐데 비효율적이라고 내단열은 비효율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번 단열을 볼게요. 이렇게 내단열을 하게 되면 구체가 있으면 실내 쪽에다 붙이는 건데 단열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좋지만 구체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뭐 그런 측면이에요. 근데 목조 지붕도 목조 건물도 평지붕을 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는 저렇게 레프터를 대고서 그 위에다가 합판을 하고 그 위에 방수층 깔고 뭐 이 경우는 지금 쇠석 마감을 지금 한 거거든요. 조그만 돌멩이를 위에 깔아놨어요. 그래서 마감을 하고 지금 단열재 밑에 그 천장 바로 위에다가 올린 천장 마감재 바로 위에다가 올린 이런 평지붕도 목조 지붕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가 오늘 강의입니다. 그래서 12시가 됐는데요. 중지하고 네, 강세영 학생 참석했고 자 질문 받을게요. 그럼 카운트다운 한번 해볼게요. 10, 9, 8, 7, 6, 5, 4, 3, 2, 1.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